뉴욕 할렘. 1920년대 이곳에선 흑인들의 독자적인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댄스, 미술, 패션, 그리고 범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흥을 이루었죠. 이른바 할렘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렘에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흐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피아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시작된 이들의 무자비한 침공에 많은 할렘의 보스가 굴복하고 지갑을 내어놨지만 한 사람만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스테파니 샌클레어, 할렘의 유일한 여성 보스였죠. 흑인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던 시대, 가난한 이민자 출신으로 범죄 제국을 일군 그녀는 범죄뿐만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주민들은 그녀를 할렘의 여왕이라고 불렀죠. 마피아들이 할렘을 장악하려 하자 샌클레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우는데요. 과연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지켜낼 수 있었을지, 오늘은 화려하면서도 처절했던 스테파니 샌클레어,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스테파니 샌클레어, 그녀의 출생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897년 서인도제도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샌클레어가 태어나기 약 50년 전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당시 이곳의 여성은 결혼을 통해서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샌클레어의 어머니는 미혼모로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어요. 그 덕분에 샌클레어는 당시 마르티니크에서 드물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여성이 되었죠. 1908년은 그녀에게 가장 슬픈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생계 문제로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어요. 이후 수년간 열심히 돈을 모은 샌클레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캐나다 몬트리올로 향하는 이민선에 올라탔습니다. 1910년대는 카리브해 출신 가정부가 북미에 대거 이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여행 서류에는 샌클레어가 1887년 마르세유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시민권이 없었던 그녀가 세관 당국에 뇌물을 주어 나이와 출생지를 위조한 것이었죠. 긴 항해 동안 샌클레어는 영어를 익혔습니다.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대, 10대의 어린 나이에 가정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가혹한 학대를 버티다 결국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1910년대 뉴욕의 지하철 노선 확장으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할렘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스테파니 샌클레어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렘에서 그녀의 초기 경력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샌클레어는 훗날 언론을 통해 자기 경력을 과장하고 낭만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여러 기록 사이에 수많은 모순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할렘에 도착한 샌클레어는 듀크라는 이름의 잡범과 사귀게 되는데요. 듀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매춘업소에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듀크는 곧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녀는 가까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샌클레어는 새 남자친구 에드의 도움으로 규제 약물 판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남자친구보다 수완이 좋았던 그녀는 몇 달 만에 3만 달러라는 큰 돈을 벌었고 이 돈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드는 분노해 그녀의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샌클레어는 에드를 강하게 밀쳐냈고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고 이후 자신의 범죄 조직을 꾸렸다고 하죠. 1920년대와 30년대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남부에서 북부 도시로 대거 이주했는데요. 할렘은 흑인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흑인의 목소리가 집단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이 시기를 할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할렘에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면서 불법 도박, 불법 복권 사업이 성행했습니다. 1920년대 초 스테파니 샌클레어도 1만 달러 자본금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넘버스 게임 또는 폴로시 게임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참여자가 0부터 999까지 세 자리 숫자를 하나 고르고 추첨날 자신이 선택한 숫자가 추첨번호와 일치하면 수백 배의 당첨금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베팅할 수 있었으며 당첨되면 일가족의 몇 주치 생활비를 벌 수 있었기에 할렘의 흑인 주민 대부분이 이 게임을 즐겼고 대공황 시기에도 그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주요 업자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는데 샌클레어는 유일한 여성 운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보스였죠.
그녀의 사업체는 도박과 복권뿐만 아니라 비공식 은행, 투자 업무도 수행했는데요. 당시 많은 은행이 흑인 고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생클레어의 은행은 할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몇 안 되는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은행의 존재로 할렘 흑인 자본은 어느 정도 주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또한 생클레어의 사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그녀의 돈은 빈민들과 흑인 민권운동에 기부되었습니다. 맨해튼 전역에서 그녀는 퀸이 마르세유의 호랑이로 불렸고, 할렘 주민들은 존경의 뜻으로 마담 생클레어, 마담 퀸이라고 불렀죠. 할렘의 여왕답게 생클레어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수많은 보디가드를 거느렸으며 그녀의 이국적이고 세련된 드레스와 다양한 장식이 들어간 터번은 항상 화제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백인 조직 범죄자들은 할렘의 흑인들이 벌이는 도박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28년 할렘에서 최초로 숫자 도박을 기획한 인물이자 생클레어의 라이벌 캐스퍼 홀스타인이 납치되었다가 몸값 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업자들 사이에선 있을 수 있는 해프닝으로 여겨졌지만 이 사건은 할렘 도박업계에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홀스타인이 납치범에게 거액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뉴스는 뉴욕 전체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이 흑인 범죄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뉴욕의 마피아들이 할렘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마피아들은 할렘의 도박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 지역 경찰을 매수하고 흑인 업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클레어 역시 경찰에 뇌물을 지불하고 있었지만 금주법 시기를 거치며 막강한 동맹을 형성한 이탈리아와 유대인 마피아들의 힘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생클레어는 요구된 금액을 제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그녀의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생클레어는 흑인 소유 신문인 암스테르담 뉴스에 칼럼을 실어 지역 경찰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주민들에게 저항을 호소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경찰이 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의심한다면 그들이 당신을 수색하도록 용납하지 마세요.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마세요. 수색 영장 없이 당신의 집을 수색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경찰은 그녀의 여론전에 맞서 누명으로 대응했습니다. 1930년 3월 14일 생클레어는 도박 영수증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노동수용소에서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인 경쟁자들이 저지른 범죄까지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결과였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복수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1931년 뉴욕시 법원과 경찰국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시버리 위원회에서 개혁파 정치인들은 생클레어를 주요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찰들에게 지불한 뇌물과 할렘 도박 산업에 얽힌 공직자들의 부패를 폭로했고, 그 결과 12명이 넘는 경찰관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피아들은 할렘에서 발을 빼는 듯 했어요. 그러던 1932년 금주법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밀주사업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자 마피아들은 다시 할렘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브롱스에 기반을 둔 유대인 마피아 보스 더치 슐츠가 선두에 나서 할렘의 도박 사업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슐츠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도박 운영자들을 가차없이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생클레어 역시 협박을 받았지만 그녀는 슐츠에게 상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생클레어는 슐츠에게 굴복하지 않은 흑인 사업자들을 규합했고, 흑인이 운영하는 도박에 베팅하라는 광고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에 슐츠는 바로 보복에 나섰어요. 생클레어의 부하들이 납치되고 살해당했으며 뇌물을 받은 경찰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생클레어 본인도 종종 체포되었고, 암살자들에게 쫓겨 지하실의 석탄 더미 속에 몸을 숨기는 굴욕까지 겪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더치 슐츠를 향해 선전포고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더치 슐츠, 아니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는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쥐새끼 슐츠가 할렘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곳은 내 구역이고 넘버스 게임은 내 사업입니다. 생클레어는 더치 슐츠와의 전쟁에서 범피 존슨이라는 부하를 선봉에 세웠습니다. 존슨은 20대 대부분을 감옥에 드나들며 보낸 범죄자였으며 1932년 출소 당시에는 물푼의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생클레어 조직에 합류한 후 그는 곧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은 뛰어난 두뇌로 생클레어의 사업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보스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방 여왕의 오른팔이 되었죠. 생클레어가 더치 슐츠와 전쟁을 선포하자 범피 존슨은 할렘이 피로 물들고 그녀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생클레어는 돈은 넘쳐난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자신의 결의를 드러냈어요. 범피 존슨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충실히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반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생클레어를 노리고 찾아온 암살자들은 범피 존슨과 경호원들에게 쉽게 제압당했죠. 생클레어는 슐츠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부하들을 처단하고 사업장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경찰들에게 더치 슐츠보다 많은 뇌물을 주어 그의 사무실을 급습하도록 유도했어요. 생클레어는 이러한 승리 소식을 언론을 통해 할렘 주민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죠. 스테파니 생클레어와 더치 슐츠 사이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지며 4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35년 10월 23일 더치 슐츠는 마피아위원회에서 보낸 암살자들에게 총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할렘 외부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슐츠는 자신을 집요하게 수사하던 특별검사 토마스 듀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당대 마피아 최고 권력자 찰스 럭키 루치아노의 심각한 우려를 사게 되었고 결국 위원회에서 더치 슐츠 제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생클레어는 총격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중태에 빠진 슐츠에게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슐츠는 다음날 사망했으며 생클레어의 전보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더치 슐츠의 죽음으로 할렘의 전쟁은 끝을 맞이했지만 마피아들은 이미 할렘 곳곳에 깊숙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마피아들이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최소 30개의 흑인 은행이 영업 중이었으나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6개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클레어는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쟁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 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주 구치소를 드나들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오른팔 범피 존슨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곧 할렘 흑인 조직의 실권을 장악한 존슨에게 마피아위원회 수장인 럭키 루치아노가 접근해왔습니다. 그는 더치 슐츠가 소유한 사업장을 막 인수한 상태였죠. 루치아노와 존슨은 합의를 받습니다. 할렘 도박업자들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대신 수익 일부를 마피아들이 가져간다는 조건이었어요. 더치 슐츠의 할렘 진출 때와 유사한 방식이었지만 루치아노는 존슨과 흑인 사업자들을 확실히 존중하며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클레어가 이 상황을 마음에 들어할 리 없었으나 범피 존슨 입장에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3년간 고전했던 상대 더치 슐츠는 루치아노의 명령에 의해 순식간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짓을 벌이고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어요. 루치아노에게 대항한다면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겠죠. 루치아노 역시 슐츠의 사례로 할렘의 전쟁이 사업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적절히 합의를 본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체스를 두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존슨은 생클레어의 유산과 마피아위원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할렘의 대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피아에 저항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던 생클레어는 존슨에게 적잖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제 모든 결정은 그녀의 권한받기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해 존슨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뒤가 찝찝하지만 매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계에서 분명 나쁘지 않은 퇴장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으나 후계자 범피 존슨에 의해 흑인 지하세계의 자본과 주체성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었죠. 은퇴 후 생클레어는 흑인 민권운동과 정치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936년 그녀는 종교와 노동운동을 이끌던 수피 압둘 하미드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요. 하미드는 반유대주의와 나치를 모방한 활동으로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태어난 파라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괴짜였죠. 실제로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이었습니다. 둘은 괴짜 같은 성격과 화려한 패션 감각, 그리고 흑인 권리투쟁 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대립했다는 공통점도 두 사람을 강하게 묶어주었죠.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8년 1월 18일
하미드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총격을 당했고 아내 생클레어가 그 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부부는 푸탐이라는 점쟁이와 가까이 지냈는데 푸탐은 흑인이었지만 신비주의 컨셉을 위해 자신이 동양인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미드와 푸탐은 생클레어의 돈으로 의심스러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생클레어는 처음에 푸탐을 친구로 여겼지만 곧 하미드와 그녀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남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죠. 재판에서 살인미수죄를 묻는 판사에게 그녀는 총알이 지척에서 발사되었고 자신이 정말로 하미드가 죽기를 원했다면 그는 죽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해죄와 불법무기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됩니다. 감옥으로 이송되면서 그녀는 하미드를 저주했다고 해요. 얼마 뒤 하미드는 푸탐과 결혼해 함께 사원을 설립했지만 1938년 8월 1일 비행기 추락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1940년대 초 감옥에서 출소한 생클레어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범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몇 가지 합법 사업체를 운영하며 인종차별, 경찰의 부당한 폭력과 불법 행위, 또 흑인 커뮤니티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생클레어는 부유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 1969년 73번째 생일 직전에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1년 먼저 세상을 떠난 범피 존스는 죽기 전까지 그녀를 보스로 대접하며 보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스테파니 생클레어, 그녀는 맞서 싸운 적들만큼이나 수많은 범죄와 잔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던 험난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흑인 커뮤니티의 권리와 주체성을 위해 헌신한 투사, 할렘의 여왕으로 주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재즈감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